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2번이나 잡은 홍명보 감독이 2번 모두 성적 부진으로 사퇴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신을 버렸다며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2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3백 전술 고집과 선수 기용 문제 비판을 의식한 듯 감독으로서 자신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2번이나 잡았지만 2번 모두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현역 최고의 아시아 골잡이 손흥민을 앞세운 우리 대표팀이었지만 결국 예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도 기대했던 신기록 달성에 실패한 채 아쉽게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아시아 최고의 골잡이 손흥민에겐 4번째 월드컵이었습니다. 막내로 나서 조별 예선 탈락의 쓴맛을 봤던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도 대표팀의 주축으로 성장한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도 조별 예선의 벽을 넘지 못한 손흥민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지난 2022년 카타르 대회 손흥민은 포르투갈과의 예선 최종전에서 후반 46분 황희찬의 결승골을 도우며 16강 진출에 감격을 누렸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처럼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짜 투혼을 발휘해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예선 통과팀을 2배로 늘린 이번 대회에선 또 예선 탈락에 멍해를 썼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다시는 꾸리기 어려울 거라던 황금 세대였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손흥민 개인에겐 더 아쉽습니다. 앞선 3번의 월드컵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해 안정환, 박지성의 최다골, 최순호의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모두 다시 쓸 기회였지만 홍명보 감독의 기용 논란 속에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 없이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활약한 유럽 무대를 떠나 미국행을 결정한 것도 북중미 월드컵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기 위해서라던 캡틴 손흥민. 다음 대회 땐 37살이 되는 캡틴 손흥민. 이번 무대가 라스트 댄스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손흥민의 허무한 퇴장이 더욱 아쉬운 대목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끝내 좌절되면서 시민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당가에 홍명보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는가 하면 살해 위협글까지 올라와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한 성토로 들끓었습니다. 축구협회는 대체 뭐하는 곳이냐? 정몽규 협회장과 홍 감독은 당장 사퇴해라. 날선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성남 민심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식당과 카페에서 가게 입구에 홍명보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홍 감독 출입금지를 붙인 가게들을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AI 합성을 이용한 조롱성 글도 확산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흩어지라고 홍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문구 앞에 홍 감독을 합성한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한 극우석양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국적의 40대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가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글은 삭제됐는데 경찰은 협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인천공항 등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까지 느낀다며 체육행정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며 공사 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끝내 실패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후반기 국회 문체위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4선 박범계 의원은 어제 SNS에 한국 축구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적었고 초선 조계현 의원도 한국 축구의 대수술이 절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6선 송영길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 축구에 가장 필요한 건 감독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쇄신이라며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김승수 의원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절차 문제 등을 기자회견과 문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했다면서 축구협회는 국민 우려를 외면했고 결국 지탄받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중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호남권 반도체 시설 투자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와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 등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시설 투자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에 잇따라 SNS를 통해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는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기업에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과 용수, 용지, 인프라 등을 마련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라 행정지도이자 조성행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야권 일각의 왜 호남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지진 위험이 적으며 값싼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제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 성공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합법적이고 전폭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호남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재정 투입은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자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호남 이전을 추진하고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반시설 100% 국비 지원이 누구의 돈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없이 닥치고 호남이니 이것을 받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밖에 없어 권력의 행정지도가 무서우니 결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호남권 반도체 시설 투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삼성전자, SK의 호남 등 대규모 지역 투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차별 본색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X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최적지로 판단했는데 기억조차 흐려졌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광주 전남이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 산업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서 비록 탈락했지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강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대치 전국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22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한 달. 지난 5일 국회의장단만 새로 뽑았을 뿐 국회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 결국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들을 임의로 상임위에 배정한 뒤 국민의힘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면 국민의힘이 민생을 인질로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원구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달을 넘기지 않고 무조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이미 소속 의원들의 비상대기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소집해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정식 의장은 이달 안에 원구성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 주도로 원구성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 이후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갔습니다. 사망자는 1,500명, 실종자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구조대의 손길에 다시금 세상 빛을 보게 된 생후 9개월 아기의 울음소리가 선명합니다. 현장에 급파된 미국과 현지 수색 구조대가 힘을 합친 덕분에 살려낸 생명입니다. 이내 아기의 엄마도 구출되자 환호가 터집니다. 파내고 또 파내고 콜롬비아 구조대의 끈질긴 작업 끝에 11살 소년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forma que estaba colapsada la estructura, le generó un espacio vital donde él quedó resguardado y no sufrió ninguna lesión. Es una alegría muy grande después de tantas horas de trabajo. 이처럼 간간히 기적의 생還소식이 들려오지만 베네수엘라 당국이 밝힌 사상자 수는 이미 5,000명, 실종자도 7만 명에 육박합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가족과 이웃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Estoy aquí con la fe de no encontrarla en Bahía Mar. Hay demasiado olor a muerto
estoy moviendo cielo y tierra para poder conseguir maquinaria porque 중장비가 부족한 열악한 구조 환경 속에 국제 구조와 구호 대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미 1,600여 명 해외 구조대원이 도착한 데 이어 추가 구조대가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9일 만에 연이틀 공격을 주고받으며 군사적 긴장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은 보복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미군 기지를 겨냥하며 맞대응했는데요. 어렵게 성사된 휴전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어둠 속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 시설을 향해 폭탄이 잇따라 떨어지고 거대한 폭발이 이어집니다. 미군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감시시설과 통신망, 방공기지 등 이란 군사시설 10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남부 시리크 인근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긴급히 전했습니다. صدای انفجارهای شنیده شده مربوط به اصابت چند پرتابه به دکل مخابراتی در محدوده روستای طاهریه 시리아. 미군의 공격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자제하지 않으면 대대적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맞불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주요 인프라 시설 8곳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먼저 휴전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며 위반이 계속되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르면 29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을 코앞에 두고 연이틀 이어진 무력 충돌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까스로 이어져 온 휴전도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을 향해서 미군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국제 해운이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기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할 경우 국제 수로를 불법 통제하려는 이란의 인프라를 계속해서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인접국 이라크를 찾아 양해각서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틀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마련 중인 조치에 간섭하지 말고 체결된 양해각서를 준수하며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치바스 베르데 바이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대표팀을 응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한국 축구였다며 모든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등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자신은 감독직을 내려놓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마음까지 내려놓는 건 아니라는 점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축구대표팀이 국민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팀과 탈락한 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우리나라와 우루과이는 나란히 쓸쓸한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34위라는 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둔 축구대표팀. 화요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데 축구협회는 별도의 공항 행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정으로 치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선수단 앞으로 여신 알아들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의 해프닝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공교롭게 당시 사령탑도 홍명보 감독이었기에 두 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실패를 겪은 홍 감독을 향한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는 선수단이 타고 돌아올 전세기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는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선수단의 귀국 전세기편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카보베르데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 수 아래의 팀들과 무승부에 그치며 2무 1패로 조 3위에 그쳤습니다. 핵심 선수들과 불화설까지 터진 비엘사 감독은 사령탑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Lo que yo le dejo al fútbol uruguayo es nada, porque cualquier tipo de aporte.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월드컵이지만 실패의 가혹한 대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최종 무산되자 식당가에 홍명보 감독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고 온라인에는 살해 위협글까지 올라오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미국 국적을 가진 40대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가서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홍 감독이 공항에 도착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흩어지라고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꾸민 합성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점에서는 홍명보는 출입 금지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입구에 내걸었는데 인터넷에는 이 밖에도 홍 감독 출입 금지를 붙인 식당과 카페 등을 촬영한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원인을 인사 실패로 규정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지시했고 정치권에서도 대한축구협회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월드컵 결과에 대해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직과 인사의 실패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능력보다 편가르기식 인사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천하느라고 축구 안 본 게 우리 수명을 몇 년 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 특정 기업 카르텔이 다 망치고 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축구협회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이번 결과를 두고 대한축구협회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회 상임위를 통한 전면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예견된 참사,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협회 운영 전반의 투명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탈락을 계기로 체육행정 구조 전반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빚을 내 저가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B2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3조 원대로 불어났는데 3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류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급등락 패턴이 반복되면서 과도한 낙폭을 기회로 삼아 B2에 나서는 투자자도 늘어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지난 25일 기준 43조 3,3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말 43조 6,609억 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인데 은행들이 이달 들어 한도 대폭 축소에 나서며 잔액이 줄다가 최근 다시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 증가폭을 보면 첫째 주 8,106억 원에서 둘째 주 4,739억 원, 셋째 주 1,308억 원으로 줄다가 넷째 주인 지난주 3,88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스피가 검은 화요일이었던 지난 23일 10% 내렸다가 이틀 만에 8% 가까이 올랐는데 이 당시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코스피 급등락이 B2를 유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주요 기업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B2의 어떤 유인도 굉장히 커진 것이고, 그래서 실제 레버리지를 이제 동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그 가격의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 이로 인한 코스피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극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커지면서 올해 2분기 평균 환율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28년 3개월 만에 다시 1,5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이 1,500.1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주 월화 이틀간 환율이 급락하지 않는 한 2분기 평균 환율이 1,500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국내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등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로 사들인 비축분이 있는 데다 중동 정세도 여전히 불안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87원대, 이틀째 2,000원 선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은 2,025원대를 기록해 아직 2,000원대지만 상승세를 멈추고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978원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4일 2달 만에 2,000원 선에서 내려간 이후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과 최고 가격 인하가 맞물리면서 이번 주 중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정유사 출고가는 휘발유 경유 일괄 150원씩 일괄 인하되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고가로 사들인 비축분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2주에서 3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주일에 50원 정도씩 내려가 향후 2, 3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여전히 이란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인하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이 대부분 탈출했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하락폭과 속도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연최고 7에서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 2주차 가입 신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출시 닷새 만인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미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과급을 두고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노조가 지난 10일 부분 파업에 이어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합니다. 카카오노조는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의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1차 파업 때 차질은 전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실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하반기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행정과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등 10개 분야에서 1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7월 9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본에서 민물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동북아 국가 협의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민물장어 양식업계의 지속가능한 생산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국내 최대 만화 불법 복제 사이트 만화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남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합니다. 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7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심정이 어떠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였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10시간 추적 끝에 지인 집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A씨가 휘발유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만화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불법 복제한 웹툰 1,400여 편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도박 배너 광고 등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B씨는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인 최초로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뉴토끼 등 다른 대형 불법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여 사이버 도박 사범 2천여 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 1,000억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제작 업체까지 추적해 사이트 공급망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들이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된 방에 들이닥칩니다. 경기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사이버 도박 사범 2,31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5년 가까이 1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63명을 검거했고 대주경찰청에서도 4년여 동안 3,300억 원대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17명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추적 중인 경우를 포함해 전체 피의자 2,481명 중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3.6%로 뒤를 이었습니다. 10대도 10.3%로 나타났습니다. 도박 유형별로는 20대와 30대는 스포츠 토토가, 50, 60대 이상은 경마, 경륜, 경정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경찰은 조직 운영 자금을 끊기 위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했다고 강조했는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은 1,07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배 늘었습니다. 또 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해도 비슷한 사이트가 재생산되는 걸 주목해 도박 사이트를 제작, 공급하는 업체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단속을 이어가며 조직원과 총책뿐 아니라 사이트 공급업자까지 적극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A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20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필로폰 2.5g을 받거나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남 창원과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A양에게 각각 0.5g씩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협이라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지난 3, 4월에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만 10세에서 14세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 여론 등을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조차 띄울 수 없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는 초고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날아와 들이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벌어진 의문의 사고에 중국판 9.11 테러란 말까지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부러진 비행기 꼬리 날개가 힘없이 추락합니다. 건물 유리벽이 깨졌고 잔해가 떨어진 곳엔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108층짜리 최고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한 겁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변 거리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기종은 전장 6.9m, 날개폭 8.6m, 무게 340kg짜리 2인승 소형기로 최고 시속 270km에 달합니다. 베이징 동쪽 외곽 경비행기 전용 공항에서 이륙한 뒤 경로를 크게 이탈해 사고를 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만 하루 가까이 지나서야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만 밝혔습니다. 관영 CCTV 본사 바로 옆에서 난 사고였지만 보도는 없었고 인터넷 목격 영상마저 삭제되고 있습니다. 해외 SNS나 외신 등에서만 드론조차 띄울 수 없는 베이징 시내의 항공사고에 추측이 난무할 뿐입니다. 사고 장소가 테난먼과 불과 6km 떨어진 랜드마크라 2001년 미국 뉴욕 9.11 테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有人称这次事件为迷你版的911，那呼应开头中共处心积虑封堵无人机的威胁，结果来了个不要命的，自己坐飞机里撞上来了。 특히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을 앞두고 벌어진 의문의 사고였던 만큼 공안 당국은 삼엄한 현장 통제 속에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프랑스 북동부 낭시 인근에서 스카이다이빙 전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1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당국은 항공기가 낭시 외곽 비행장에서 이륙한 뒤 기계 결함으로 거의 수직으로 추락했다며 비상 착륙을 시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스카이다이빙 강사와 참가자 각각 5명과 항공기 비행사로 당시 스카이다이빙 강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현지 시간 28일 오전 6시쯤 사우디 동부 라스타 누라에서 아람코 헬기가 추락해 기체에 타고 있던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사우디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서유럽을 휩쓴 살인적인 열돔이 중부 유럽과 동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연일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제 동부 브라덴부르스크 기온이 41.7도까지 오르며 4일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제는 동부 작센주의 밤 기온이 29.4도로 야간 최고 기록을 새로 쓰는 등 기록적인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도 어제 기온이 40도 넘게 오르며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에는 뜨겁겠습니다. 현재 21.7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32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 5에서 최대 40mm가 되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7도, 청주 2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겠는데요. 서울 33도, 대구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주 중반부터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